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5년 3회 커말 1급 필기. 네, 첫 번째 과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합격하기 좀 힘든 시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볼 때,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뒤에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는 경향이 요즘에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페이스 말리지 마시고, 야, 이거 한번 배우지도 않은 문제가 막 출제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버리셔도 여러분들 1과목 같은 경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15개 이상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지 방식에는 이제 벡터 방식하고 이미지 방식 중에 뭐가 있어요? 예, 바로 비트맵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비트맵은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고 계단 현상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해도 화질에 손상이 없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현한다. 다 맞고요. 대표적인 파일은 AI,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이거는 윈도우즈 메타 파일,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자주 출제되는 애죠. 자,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면 레스터 이미저라고 하는 것은 얘는 비트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애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나름 좀 쉽게 출제가 됐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과 관계없이 영구히 삭제된다 그랬어요. 이거 맞죠? 그 다음에 휴지통의 크기는 각각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복원 메뉴로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플로피 디스크 아니면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것들은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복구가 안 돼요. 휴지통의 최대 크기는 휴지통 속성창에서 변경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윈도우즈 버전을 다른 걸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속성에서 보시면은 최대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각 드라이브마다 설정이 가능해요. 되셨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자음향 장치나 디지털 악기 간의 통신 규약 딱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미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너무 이건 자주 출제되는 애고 어려운 애가 아니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서 보기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보면 미디가 되겠죠. 그래서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녹음 저장 파일. 원본 파일이 되죠. 그래서 얘를 압축을 하면 mp3가 되는 거고요. RARM이라는 거는 예전에 썼던 방식인데 리얼 오디오, 리얼 뮤직 뭐 이렇게 해서 그 리얼 오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표준 형식이었죠. 근데 이제 mp3가 나오면서 이제 mp3가 이제 국제 표준화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엠팩에서 따온애기 때문에 표준화가 돼 있는 애거든요. 근데 리얼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네 전용 플레이어가 아니고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나 호환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점점 쇠퇴하다가 지금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안 쓰죠. 예전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스트리밍 비디오, 여러분들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도 예전에는 다 리얼 오디오나 리얼 이 비디오를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장돼 버렸죠. 자, 미디라는 거 자주 출제된다는 거 아시고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피아노 뒤에 보면 동그란 구멍 이렇게 있어요. 뭔가 꽂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미디 인터페이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 그랬어요.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 시점에 따라서 사망 후 50년간 또는 70년간 전속한다 그랬는데 문제를 아주 재밌게 출제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70년간 전속이 되거든요. 근데 개정 전이 이제 50년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FTA하고 그다음에 WTO가 먼저겠죠. WTO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사후 70년까지 존속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준 이유는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준 거죠. 그지? 그래서 50년 아니면 70년. 야, 예전에 50년이었고 지금은 70년이니까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겠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이것도 이제 뭐 이 커멜레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사무자동화나 정보 처리에도 가끔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C 언어냐, 자바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규약이나 해법에도 저작권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죠. 그걸로 만들어진 거고 그 툴에 있는 알고리즘까지 어떻게 제약을 해버리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C 언어를 개발한, 뭐 C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언어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저작권은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언어나 그 안에 있는 언어나 규약이나 해법 이런 거에는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겠죠. 자, 다음 중 인터넷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팝3. 이게 뭐 여러분들 그 연상해보라고 말씀드렸죠. 팝이라고 하는 건 팡팡 뭐가 터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메일을 받을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사용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옳은 걸 찾는 거죠. 이게 보내는 거잖아요. SMTP. 그지? 1번은 SMTP에 대한 내용이네요. 전송하는 거니까. 자, 메일 서버의 메일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랬어요. 이가 맞는 거죠. 가져올 때 쓰는 거죠. 멀티미디어 주고받기 위한 거 뭐였어요? 마임이었죠. 마임. 자, 메일의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랬고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하지 않는 멀티미디어,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마임입니다. 두 가지 다 마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번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스템 보안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피싱이라고 하는 건 낚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메일 보내가지고 자기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야, 우리 금융기관인데 너 보안카드 번호 좀 적어. 이런 거. 요즘에 뭐 라디오 광고도 하더라고요.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워낙 이 피싱 문제가 커가지고 여러분들 뭐 국가적으로도 뭐 1년에 뭐 몇백억씩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서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처럼 변조하고 속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스푸핑,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분산 서비스 공격. 그래서 디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다 그랬는데, 자, 디도스라고 하는 거는 Distribute Any of Service,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컴퓨터에, 만약에 저희도 두목넷도 예전에 디도스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외국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 컴퓨터 좀비 PC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사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1초에 수십 번씩 이 쿼리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접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컴퓨터 한 1000대만 좀비 PC를 가지고 있으면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디도스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건 뭐 MS-D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뭐 이게 아니고 어떤 특정 사이트, 특정 서버를 공격을 해서 계속해서 쿼리를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디도스가 됩니다. 자, 키 로거는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이디나 암호를 알아내는 방식이래요. 이거 키 로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좋은 거예요 라고 해서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키보드 누르는 거 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넣는 거 다, 보안카드 번호 넣는 거 다 캐치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키 로거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바이러스 검사 자주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 7번입니다. 다음 중 휴대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의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테더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저도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갔을 때 인터넷 안 되는 곳에서 뭐 질문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LTE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이제 우리가 테더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8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랜은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작은 기관의 구내에서 사용하며 전송거리가 짧고 고속 통신이 가능하지만 웬에 비해 에러 발생률이 낮죠. 선이 짧으면 당연히 에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러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밴은 부가가치 통신망이잖아요. 기간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KT, LG, SK 이렇게 회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기간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한테 회선을 빌려가지고 부가적인 정보를 실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ISBN은 광대역, 브로드밴드,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 네트워크
얘네들은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통신망이래요. 자, WLL은 W 들어오면은 얘는 무선, 와이어리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WLL은 전화국과 가입자 간의 사이의 회선을 유선 대신 무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식이래요. 자, 맞고요. 다음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 문제. 자, 다음 중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4G, 그지? 4G 뭐야? LTE. 자,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서 위성, 무선넷, 인터넷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 2000 뒤에 이은 이동통신. 3G 다음에 나온 거죠. 4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는 WCDMA, LTE Advanced Wi-Fi Evolution이 있는데 얘네 두 가지는 맞아요. 근데 얘는 WCDMA가 바로 뭐예요? 3세대 3G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뭐 LTE Advanced, LTE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듀얼 밴드, Wi-Fi Evolution, 이건 이제 중국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와이브로 말고 이 와이브로 이볼루션이라 그래서 얘도 LTE급 이상으로 속도가 나는 애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와이브로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고유의 그 기술이거든요. 얘가 삼성전자하고 KT하고 뭐 SKT하고 해가지고 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밀었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삼성 엄청 돈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LTE라고 하는 이 표준에 대한 칩들이 특허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동영상, 인터넷 방송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높은 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대요. 이야, 좋다, 그지?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요. 시스템의 성능을 생산성이군요.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좋아요. 주요 기능은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주변장치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역할을 한대요. 자, 운영체제 목적은 처리 능력을 높이고요. 응답 시간의 최소화죠.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죠. 응답 시간의 최소화, 사용 가능도의 향상,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만 그래서 응답 시간의 최소화가 맞는 겁니다. 너무 자주 출제돼요.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웹브라우저는 응용 소프트웨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브라우저 시장이 거의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마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쓰게 되는데 그게 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트로더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실행될 때 필요한 그 로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NT 로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 시스템은 NT 로더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드디스크에서 주격장치를 읽어서 CPU에서 연산을 해서 부팅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장치 드라이버, 얘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내용이고 C 런타임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 요것만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C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 언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자,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는 거예요.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대요. 롬에 저장하죠. 롬에. 그지? 펌웨어는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격장치로 사용이 되고요.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S램은요. 주격장치로 사용하긴 하지만 주격장치 중에 뭐예요? 캐시 메모리로 주로 사용이 되겠죠. 레지스터나.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활성 메모리로 읽기만 가능하다. 이게 롬에 대한 내용이죠.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기진단 프로그램, 이게 포스트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있다. 얘네 다 롬이잖아요. 다 롬에 대한 내용이고 요것만 램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다음 중 하드와 SSD. 요즘에 이제 SSD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돼요. Solid State Drive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반도체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저도 얘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윈도우즈 8 이상, 윈도우즈 8이나 10을 SSD에다 설치하면은 부팅 시간이 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근데 똑같은 운영체제를 하드에다 넣으면 한 적어도 30-40초 정도 걸리죠. 그래서 SS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돌아가거나 자기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반도체 형식으로 바로 프레시 메모리, 우리 앞에서 배웠던 롬의 확장형인 프레시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충격에도 강하고요. 그지? 내 던져도 괜찮아요. 안에 있는 칩이 깨지지 않는 정도만 던져도 괜찮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한 1m 위에서 떨어지면 박살이 나죠.
그지? 자, 그래서 초고속 칩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속도가 빠르나 외부 충격에는 매우 약하다 그랬는데 외부 충격에도 강합니다. 이제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발열, 소음, 전력 소모가 적고요.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좋습니다.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창고에 컴퓨터가 좀 너무 느려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SSD 128기가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보조용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요. 운영체제에 돌아가는데 30기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노트북에도 128기가짜리 쓰는데 요즘에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컴퓨터 성능 향상에는 거의 뭐 직방이죠, 직방. 왜 직방인 줄 아시죠? 그래서 윈도우즈 시스템은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애를 쓰기 때문에 이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잖아요. 그지? 보조기억 장치에. 근데 그 하드디스크, 바로 SSD로 바꿔서 하드디스크 속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운영체제에 돌아가는 속도가 그만큼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컴퓨터 구매하실 때 새로 구매할 예정이다 그러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SSD로 가시면 보통 뭐 과장해가지고 저는 뭐 큰 차이는 뭐 못 느끼겠어요. 한 10% 20%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해가지고 오버하는 사람들은 뭐 신세계를 봤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만. 자, 다음 중 컴퓨터 이상 증상과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USB나 CD롬으로 부팅이 되면 하드디스크 손상 점검 후에 운영체제 다시 설치하죠. 맞아요.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전원 및 연결 케이블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린터와 컴퓨터 연결 부분을 확인하고 프린터 드라이버를 재설치한대요. 자, 컴퓨터 속도가 심하게 느려진 경우에는 메인보드 또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심하게 느려진 경우에는요. 바이러스 검사나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야 되겠죠. 느려졌다는 거는 옛날엔 빠른 거야. 속도가 심하게 느려진 게 아니라 느린 경우 이랬다 그러면 메인보드도 갈고 하드디스크도 뭐 SSD로 갈고 주격장치도 올리고 CPU도 올려야 되겠지만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느려진 거예요. 과거에는 빨랐어. 근데 점점점 느려진 거야. 그때는 바이러스나 디스크 조각 모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블루투스 프린터를 설치하려면 컴퓨터에 블루투스 무선 어댑터를 연결하거나 켠 후에 프린터 추가 밥사를 실행한대요.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스피커랜다. 요즘에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살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뭐 5만 원 말이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말이 잘못 나왔네요. 블루투스 프린터 요즘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죠. 거의 다 와이파이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프린터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마이포토인가 LG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포켓포토인가? 걔는 이제 블루투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고 다니는 거 조그만 거 사진 뽑을 때 쓰는 거. 자, 요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가 되고 여러분들 PC에는 저도 아답터를 따로 쓰거든요. 음악 들을 때 이렇게 무선 이어셋을 쓰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하나 사면 돼요. 한 7,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동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서 끼면은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블루투스로 들을 수가 있고 블루투스 프린터도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면 하려면 반드시 스풀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전혀 상관없죠. 스풀과는 이것도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 자, 로컬 프린터 설치 시에 프린터가 USB 모델인 경우에는 프린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윈도우즈에서 자동으로 검색하고 설치하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신 모델. 지금 저는 막 설레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레이저 프린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토너가 떨어지면 품질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ADF가 없어. 자동 급지도 안 되고 팩스 기능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1년을 고민했어요. 야, 복합기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제 질렀습니다. 진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마땅한 애가 나타나서 어제 정말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오늘 오는 날이야. 그 설레요. 여러분들 그 택배 받기 전에 그 설렘 아시죠? 설레고 있어. 좀 있으면 올 거야.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지? 자, 이렇게 최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벤더, 바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걔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PNP 때문에 플러그 앤 플레이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는 하지만 최신 제품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유 프린터 설정 시에 네트워크가 홈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공유되고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어야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고 얘를 공유를 해놓게 되면 이 홈 그룹 내에서는 이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근데 요즘에는 또 네트워크 프린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랜 케이블 꽂으면 어디서든지 다 프린트할 수 있죠. 그 내부 네트워크 내에서는. 오늘 오는 것도 그런 놈이야. 뭐 지금 있는 것도 그런 놈이긴 하지만 레이저라서 품질은 좋은데 약간 칼라 품질은 이 색감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잉크젯은 아무래도 사진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사용되는 윈도우즈의 원격 지원 기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너무 자주 출제되죠, 얘도. 사용하는 운영체제 종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컴퓨터에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결해서 편리하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모두 다 윈도우즈 시스템이어야 돼요.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로 연결이 안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맥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만 얘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상대방이 연결한 후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허락하면 원격으로 사용자 컴퓨터를 조작하고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람만이 윈도우즈 원격 지원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암호화, 보호화된다. 좋고, 원격 지원을 사용하는 동안 상대방과 사용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윈도우즈 방화벽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방화벽 포트를 열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방화벽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공격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침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화벽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열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파일 또는 폴더의 암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암호화한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는 다른 사용자의 자신 파일 EFS 파일 시스템 암호화 인증서를 미리 해당 파일에 추가해야 한다. 야, 어렵다, 그제? 이래야 된대요. 폴더 또는 파일에 처음 암호화할 때는 암호화 인증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대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또는 드라이브는 파일을 복사하더라도 설정된 암호는 유지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파일을 복사하면 그 암호화는 풀리게 됩니다. 아셨죠? 그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처음 나온 문제이긴 한데 전체적인 보기하고 복사하거나 이동을 하면 얘는 암호는 해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 또는 폴더의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항상 암호화 인증서와 관련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윈도우즈 7의 시스템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시스템 복원을 이용해서 취소하고 시스템 설정 및 성능을 복원할 수 있대요. 전자메일, 문서 또는 사진과 같은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할 수가 있대요. 자, 시스템 복원을 수행하면 이전에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휴지통에서 원래 위치로 복원된다. 아니죠. 휴지통으로 한 거는 복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예전에 저장해 놓은 핵심 코어들이 복구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내가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영화를 받아놨다. 이런 거는 이렇게 복구 지점에 들어가지 않고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에서 가장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기준과 레지스트리들이 백업이 되게 됩니다. 파일은 백업이 안 돼요. 그래서 복원을 하더라도 그때 지웠던 걸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또 특히 휴지통에 있는 걸 다시 복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휴지통에서 복원할 땐 그냥 휴지통 들어가서 복구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시스템 복원은 시스템 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복원 지점을 만들고 저장한대요. 저는 이제 별도로 복원 솔루션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너무 오랜만에 지금 제가 또 필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윈도우즈 10으로 딱 깔끔하게 설치하고 모든 세팅 딱 싹 하고 새벽 5시에 출근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1시야. 그때까지 다 컴퓨터, 촬영실 다 세팅하고, 새로운 마무리를 하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치? 너무 일찍 왔어. 자, 요렇게 복원 솔루션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 PC 같은 거 사면, 별도로 제공을 해주죠. 요즘엔 또 윈도우즈 10이나 8 같은 경우는 복원 솔루션이 내 운영체제 내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복구만 누르면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복구하는 것처럼 윈도우즈도 이제 복구가 되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 윈도우즈 10 하면서 찾아보니까 되더라고. 그죠? 자, 이런 게 된다라는 거.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 마우스에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를 할 수 있다. Alt키를 눌러 포인터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즈 버전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판에 마우스 들어가 보면 이 창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포인터 모양 바꿀 수 있고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의 위치를 표시한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알트 키가 아니라 뭐예요? 네, 바로 컨트롤 키가 된다라는 거. 포인터 자국 길이 이런 거 다 조정 가능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 끝내고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머리가 멍한 게 좋지 않아. 발음도 좋지 않고. 자, 다음 중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한다. 이거는 뭐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여기에 바로가기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빈 곳으로 드래그하면 여기에 바로가기를 누른대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놈이 있다. 얘도 바로가기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 되는데 여기다 바로가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끌어서 맞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끌어서 여기에 바로가기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은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뭘 누르면 됩니까? 그래. 뭘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끌고 오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한번 컴퓨터에서 임의의 파일을 하나 끌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볼 때 여기다 Alt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키 있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Shift 눌러도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lt나 컨트롤 Shif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는 거. 자, 파일을 컨트롤 C로 복사한 후에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한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들 기존에 봤던 문제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 풀기로 해가지고 틀린 부분 없이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 일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